오늘 오늘 간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저는 수의사 고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송정동물의료센터에서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온 거는 이제 간 때문에 왔는데 우선은 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차두리가 하죠. 예. 이게 이제 간의 구조인데요. 간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 다음 걸 보면은 간도 이제 살아있는 조직이다 보니까는 이제 혈액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간을 보면은 크게 두 개의 혈관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면은 간 동맥이고요. 이게 보면은 간 문맥.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요게 이제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에서 이제 세탁 과정을 거치고, 간 정맥을 통해서 이제 후대정맥이라는 곳으로 전신순환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세포 구조에 대한 건데요. 간의 구조는 이제 미세담관, 간 동맥 분지, 문맥 분지, 중심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제가 이제 뒤쪽에서 좀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미리 앞에서 조금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선천적인 간기형이 발생하는 경우, 이 혈관 기형이 굉장히 많고, 이 담관 쪽에 대한 기형도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온 간 모식도고, 요게 이제 간 세포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여기에 강아지 보호자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신 걸로 아는데, 고양이 보호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굉장히 빨리 오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간 세포로 이렇게 간 동맥, 정맥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존 1, 존 2, 존 3에서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서 간 세포에서 해탈 거치고 간 정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지방간이 오게 되면나 이제 간괴사가 오게 되면은 그래서 산소의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쪽에서부터 먼저 간이 죽기 시작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이제 이게 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나온 전체적인 간 구조인데요. 네. 가운데 들으시면 되세요. 네. 요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간으로 가는 혈관이 간 문맥과 간 동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문맥이 동맥보다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요게 조금 선천적 간기형이 있는 아이들 이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병원에 오는 간기형이 뭐냐? 이제 PSS라는 질환이 지금 가장 많이 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발생하느냐? 저 문맥 쪽에서 주로 대부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해독, 그 다음에 에너지의 생성 및 저장, 담즙 생성, 혈액응고인자 및 분해인자 생성, 면역 기능, 호르몬 대사 이런 걸 하는데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이제 저장 또는 반대 역할도 하고, 지방 소화를 위해서 담즙 생성, 저장은 담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담낭은 담즙을 생성하는 곳은 아니고 저장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섬유소원의 생성 및 분해, 트롬빈, 안티트롬빈의 생성 및 분해 작용을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혈전 검사 또는 응고개 검사를 진행할 때 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간은 그리고 면역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에는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면역 작용을 해요. 혈액 내 바이러스 또는 세균을 제거해 주고요. 호르몬 대사라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 아시잖아요. 그리고 부신 호르몬, 인슐린, 성호르몬 같은 거를 분해 또는 활성화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은데요. 이제 간 질환의 발견. 우리 애가 간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간 질환이라는 거는 간에 염증이 있다 또는 간 기능이 저하돼 있다. 세 번째, 사실은 간 때문이 아니었어. 간으로 착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그 간 질환의 발견은 복수, 황달, 기약 저하, 점상출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가 있으면 보호자분이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증상이 있으면은 근데 실은 게임 오버,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부분의 경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하거나 다른 질환, 특히 이제 결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담낭 정액종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검사하다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일부 간독성이 있는 약물 투약 후 발견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실은 저는 이제 좀 병원이 이제 요 문제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격이 더러워서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많아요. 예, 이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성격이 더럽다는 거는 실은 이 아이가 원래 성격이 더러운 애는 아니야. 원래는 착한 애야. 근데 원래는 착한 애인데 간에서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독작용,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해독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은 혈중 내 암모니아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뇌신경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신경세포에 삼투압을 유발해버려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는 가스다 보니까는 뇌신경을 다 통과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분을 같이 끌고 들어가면서 뇌 부종을 유발하고 애가 굉장히 이제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성격이 더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두통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두통 때문에 성격이 더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근데 이런 건 좀 특징적인 게 조금 있어요. 아이가 약간은 짖을 때 좀 절규하듯이 짖거나, 그러니까 이제 좀 가만히 있다가 확 우는 애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닌 것 같고, 제 경험상 아이가 절규하듯이 짖어요. 자기 보호자가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놀 때 무언가가 좀 나사가 빠졌다 그러죠. 그렇게 좀 노는 경우. 제가 동영상을 보면 좀 뭔가 얘는 노는 게 이상하다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보호자분한테 얘 조금 이상한다면 간 검사 한 번만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네? 암모니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보호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조금 노는 게, 그러니까 딱 제가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하기는 좀 그런데, 아이가 노는 게 일반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노는 게. 네, 공격적으로 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분이 이걸 논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노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보호자분한테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발견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질환 검사하다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결석 때문에 수술하러 오셨다가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간독성이 있는 약물 투약 후 발견이라 그랬는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강아지들이 피부병이 많잖아요. 근데 간 약을 쓸 때, 그러니까 피부약을 쓸 때 이제 이트라코나졸, 터비나핀 이런 약들을 쓰죠. 근데 이 약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간에서 대사가 돼가지고 이제 배출이 되는 약들인데, 이 약이 약간의 간독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유전적으로 대사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먹여보고 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심한 경우에는 약 먹고 3일 만에 간괴사가 와가지고 죽은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좀 봐달라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곰팡이약을 나가는 경우에는 보호자분한테 나가기 전 간 검사, 3일 정도 먹고 반드시 간 검사 이걸 꼭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호자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 과잉 진료한 거 아니야? 왜 혈액검사? 나는 피부 때문에 하는데 왜 혈액검사해? 이렇게 제가 좀 오해를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간 때문에 오진하는 경우라고 제가 좀 얘기했잖아요. 강아지의 호르몬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강아지 정말 좀 좋아하시고 찾아보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실 내용이시긴 하세요.
근데 저희 병원이 그 임상시험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나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임상시험 모집을 저희 병원 대신 해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그렇게 우연히 발견한 경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해질, 그러니까 혈액 가스 검사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나트륨하고 클로라이드라 그래서 이게 그냥 NaCl, 소금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게 적정 수준으로 있어서 혈액 안에 삼투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이거든요. 그거를 좀 그 유지해 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게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낮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 아이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혈액 검사상에서 간에 이상이 없죠. ALT 정상, AST 정상, ALP가 아주 약간 높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GGT, 전부 간 염증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얘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너무 탈수가 심한 거야. 이 검사에서도 NaCl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이 아이는 호르몬 질환이, 애가 이제 그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호르몬 질환의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단열 증상이 있고 팬팅이 있고. 근데 이 아이가 저는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요걸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MCV라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적혈구 용적을 나타내는 건데, 실은 이 MCV가 또 뭘 나타내냐면은 간 기능의 척도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치가 낮게 나오면 얘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가 있냐면은 견종 특성이 있어요. 아키타나 시바나 진돗개들은 이게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간 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는 MCV가 정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간 기능에는 문제가 없나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호르몬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부 양성이 뜬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나 보다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하고 관련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호르몬 관련된 검사가 전부 양성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제 얘가 여기 보시면은 이 UCCR이라는 게 뭐냐면 소변을 통해서 코티솔이라는 그 스테로이드가 나와요, 정상적으로. 근데 요게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죠. 33.9까지가 정상인데 얘는 200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ALP도 높고 임상 증상 다 있고 그 관련된 검사들이 전부 양성이니 얘는 부신피질 항진증이다 라고 제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하면 여기 얘기 안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감이라고 그러죠. 수의사 제 감은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보호자분한테 제 생각인데 우리 아기가 요붕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뇌하수체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전 처음에는 간 기능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 MCV가 정상이니까. 이게 정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 기능 쪽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호자분한테 제가 나는 조금 좀 이쪽과 관련된 호르몬 검사도 다 해봐야 되긴 하는데, 호르몬 검사들은 비용이 비싸니 관련된 혹시 아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비용을 받고 문제가 없으면 제가 공짜로 검사해드리겠다 하고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시면은 암모니아 수치가 98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공복에서 보호자분들 삼겹살 먹고 우리 방귀 뀌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가 되게 독하죠. 지금 그게 암모니아 가스 냄새예요. 근데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진 아이들은 이게 50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75까지 더 있는데 아닙니다. 50이 넘어가면 안 돼. 정상적인 간 기능을 가진 아이들은 이게 50이 넘어가지 않고 밥을 먹고 검사를 해도 50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가 올라가는 게 그러면 간만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광 출혈이 있거나 장 출혈이 있을 때도 올라갑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은 아니었겠죠. 그걸 룰아웃하고 암모니아 수치가 이게 이제 검사를 2번 해요. 공복에 한 번 검사, 먹고 30분에서 1시간 때 또 검사. 근데 공복에서 98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간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호르몬 대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실은 그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르몬 대사가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독한 쿠식약을 먹어버리면 간이 더 작살나겠죠. 그래가지고 보호자분한테 얘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CT까지 진행했어요. 근데 CT를 진행했더니 얘는 그 MVD라는 그 이제 간혈관 기형 질환 중에서 하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PSS라는 간혈관 기형이 아니고 MVD라는 간혈관 기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관 기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베스쿨라 디시즈라 그래서 그 간 유전적으로 이제 간 문맥과 그 간 동정맥이 합쳐지고 문맥이 막 혈관이 막 섞여버리는 질환이 있어요. 그리고 혈관이 위축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얘는 그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예. 그리고 저도 이런 경우는 좀 되게 드물어요. 되게 드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수의사가 좀 그 되게 좀 오진할 수 있는. 예. 왜냐면은 관련된 모든 증상이 호르몬 질환을 얘는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예.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이 MCV라는 거는 이제 간 기능의 척도로 그 MCV가 그 유전적으로 낮은 애들 빼고는 그 간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MCV는 정상이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근데 요걸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100%는 없다.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이 이제 그 수의사고 검사를 할 때 이제 수의사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배운 대로 아, 간 기능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얘를 자꾸 검사하면서 느낀 게 나중에 이게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검사에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정상이니까는 보고 수의사가 다시 검사하자 그러면 아니 그때 정상이었는데 왜 검사해? 라고 얘기하면은 수의사 그게 놓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를 모니터링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병원은 언제 가는가? 이제 증상이 의심돼서 가는 경우에는 실은 대부분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검진 시에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건강검진 할 때 발견하는데 검사는 혈액검사. 근데 이 혈액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앞에 봤던 거는 간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검사고 암모니아 검사는 실은 간 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검진 받았어. 그러면 암모니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염 검사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염증 검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애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 CT가 있고 저기 빠졌는데 엑스레이도 있죠. 그리고 조직 생검, 그 다음에 중금속 검사, 종양지표 검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혈액 검사와 또한 간 초음파와 같이 보는 게 뭐냐면 엑스레이인데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강아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이제 그 하늘 보고 찍고 옆으로도 누워서 찍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꼭 보는 게 뭐가 있느냐, 애를 쭉 당겨가지고 간을 크기를 꼭 봅니다. 고양이는 간의 크기하고 간 기능이 별 상관이 없어요. 강아지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의 크기가 만약에 좀 작네? 그러면은 저는 보호자분한테 혈액 검사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꼭 간 기능 검사 한 번만 해보자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외로 많이 찾아냅니다. 네.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CT, 요거는 이제 앞전 검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상위 검사죠. CT는 주로 뭘 보기 위하냐면 간 종양이 의심된다든지 간 혈관 기형이 의심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CT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생검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다 나왔어. 근데 그 이 조직 생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 아까 제가 유전적으로 대사가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곰팡이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은 항생제를 먹고 간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간에서 대사가 안 되는 항생제들이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 배들링턴 테리어 아시잖아요. 걔네들 굴이 쌓이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철 대사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서 철을 이렇게 포합을 해주거든요. 근데 애가 만성 빈혈이 있어. 만성 빈혈이 있는 경우 간에서 아까 제가 간 기능 얘기할 때 그 MCV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적혈구 용적이라 그래서 이게 적혈구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이 적혈구의 크기는 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간에서 철을 이용을 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철을 잘 이용을 못 해요. 그러면서 적혈구 용적이 좀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조직 생검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종양이 의심될 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럴 때 검사를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종특이성이 있는 아이들, 즉 중금속 대사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양지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좀 요거는 제가 좀 넘어가고 싶은 게, 이게 만성 간염에서도 올라가고 종양했을 때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옛날에 제가 검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조금 좀 안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금속 검사는 그러니까 조직 생검과 중금속 검사의 경우에는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FNA라 그래서 아마 강아지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병원 가서 뭐 종양이 의심될 때 바늘로 한번 찔러서 보자라고 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 검사 제일 많이 해요. 왜냐?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딱히 부작용도 없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검사인데, 간 검사의 경우에는 FNA라면은 오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부사바라는 간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간은 여러 개의 여부로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찔렀어. 근데 내가 찌른 곳에 종양이 있으면은 진단이 되는데 없는 곳 찌르면 얘는 아니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염의 경우에는 간 조직 생검은 반드시 4군데 이상을 복강경으로 뜯어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중금속 검사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검사를 위해서 생검을 하자고 하기에는 이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옛날에 이제 좀 야매입니다. 이건 공신력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 모발 검사를 저는 옛날에 조금 보냈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맞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발 검사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안 돼. 예,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병원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수액 치료가 있겠죠? 그리고 항산화제 치료, 그 다음에 이제 간 보조제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 보조제는 뭐가 있을까요? 차두리가 있습니다. 뻥이고 무르사가 있겠죠. 간 영양제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 세밀린입니다. 이 세밀린은 저도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간에 부담이 되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 간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항산화 역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 그래가지고 간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거의 전구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CCDS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것도 했었어요. 옛날에 제다큐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그 임상 시험을 했는데 요게 치매 임상 시험입니다. 임상 시험은 아니고 치매 관련된 검사인데 여기서도 이 항산화제가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세밀린이. 그 다음에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거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실리빈, 그러니까 밀크시스, 이것도 양대 산맥 중 하나죠. 요거는 이제 실리마린이 주 성분이고요. 이것도 간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항산화 작용을 통한 간세포의 손상 방지,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요. 부작용은 이제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장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유선 종양 있는 애들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요거 먹고 유선종이 커졌다 이거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는 급격한 저혈당이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 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당뇨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실은 저는 굉장히 항산화제를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 당뇨 자체가 산화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보호자분이 물어봐. 뭘 먹으면 좋겠냐? 그냥 다 제끼고 그 간약 먹어라라고 전 얘기해요. 간약이 실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간 보조제가. 그러니까 뭐 비타민 B, C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 간약이 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먹거든요. 네.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보호 작용과 항산화, 담즙 배출, 그리고 우루사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오르니틴과 아스파테이트, 실리마린과 같이 병용 사용할 때 더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우루사의 부작용이 실은 우루사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양날의 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담낭 파열 사람에서 발생하잖아요. 지금 강아지도 담낭 파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까지는 아니고 꽤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담낭 파열이, 그러니까 의심되는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담석이라든지 담낭 점액종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보호자분한테 이거 나중에 터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고지는 해드려. 그럼 보호자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언제 터져요? 그럼 제가 죽을 때까지 안 터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담낭 점액종을 발견하는 평균 나이가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해서 12살 넘어서 해요. 그러니까는 저희 병원에서 담낭 점액종이 터져가지고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오잖아요. 근데 평균 나이가 14살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다 14살, 15, 16 이런 나이죠. 굉장히 저희도 부담스러운 나이.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이거는 복막염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엄청 응급수술이에요. 보통 발견하고 하루 이내 수술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담낭 점액종이 있을 때가 되게 좀 난감한데 저희 병원 말고 요즘에 이제 VIP라든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다른 병원 얘기해서 근데 다른 병원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어본다 이제 다른 병원 원장님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담낭 점액종이 있는 경우는 그쪽 병원 원장님들은 약간 공격적으로 수술해서 제거하시더라고요. 담낭을 빨리 떼버리는 거죠. 근데 요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제 담낭을 떼버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담즙에 보관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자꾸 간염 수치가 팍팍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담낭을 떼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왜냐면은 담즙 자체가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근데 그게 저장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간세포로 스며들면서 간세포의 손상을 자꾸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또는 이게 내가 고단백 고지방을 먹었을 때 확 분비가 돼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장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을 떼면은 딱 시기가 이제 정해져요. 남은 기간은 로우펜만 먹어라. 딱 정해져요. 저지방 시기로 딱 정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루사 얘기하다가 지금 말이 너무 3,000% 빠졌는데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초기에 저희가 담낭 슬러지가 많거나 초기의 경우에는 저는 우루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처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간 초음파를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담낭 초음파죠. 그래서 이게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계속 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지혈증이 있거나 아니면 췌장 기능 저하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경우에는 그냥 보호자분한테 저도 담낭 떼자고 말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약으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 부작용 얘기하다가 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담석이 있거나 이제 담낭 점액종이 있을 때 그걸 모르고 우루사를 처방을 했어. 근데 우루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담관과 담낭이 수축을 해줍니다. 이게 실은 좋은 작용이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담석이 이제 입구를 딱 막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계속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 터지겠죠. 그래가지고 실은 저희가 우루사를 먹고 보호자분 이렇게 담낭이 터져서, 그러니까
의심되는 경우가 솔직히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저는 몇 케이스를 경험했는데 이거를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보호자분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우루사 먹였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간을 항상 체크하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우루사의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강아지들이 그 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공격적이 된다라고 이제 그 얘기인데 요게 뭐냐면 이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장에서 계속 생성이 돼요. 장에서 생성이 되면은 이 혈액을 타고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서 이 유레아 사이클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요게 잘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간 보조제는 그러니까 간 안에서 이걸 잘 충분하게 못 만들다 보니 외부에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L-오르니틴은 간의 요소회를 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간을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스파트산이라는 건데 이것도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에너지 생성,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유지하는 원료고요. 그 이게 아까 신경성상세포에서의 암모니아 해독에 도움을 준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고암모니아 혈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뇌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 좀 줄여준다고 해요. 네, 좀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암모니아 디톡시피케이션이 요 역할이에요. 타우린은 실은 강아지에서는 딱히 필요가 없고 왜냐면 다 합성을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에서는 필수 영양소고 왜냐하면 고양이는 이게 반드시 외부에서 이거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합성을 하기는 하는데 부족해. 그래가지고 반드시 외부에서 이걸 흡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 초창기에는 그 사료들 특히 저가 사료들 있잖아요. 이게 사료가 이제 좀 타울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조금 좀 산패가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먹고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제가 그러니까 초창기 경험에 요즘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아지에서는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간 영양제가 좋을까요? 지금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영양제들이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보호자분들이 요즘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뭐 많이 팔잖아요. 근데 조금 병원에서 저희도 실은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 병원도 임상시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병원 이미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 저희 병원 한 적이 없거든요. 없었는데. 그래서 항의하고 뺀 경우도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이 저한테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제가 잘 말을 못해요. 네. 그리고 경험적으로 특정해서 제품들이 간 수치를 더 빨리 호전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 제가 임상시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좋은 것 같긴 하더라. 이 정도까지 얘기해 드릴 수가 있고, 간 영양제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간 보조제 성분 자체에서 부작용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약에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은 없는데 단 이게 중요한데요. 회사별 제조 노하우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제조사에 따른 간 수치 개선의 차이는 발생했어요. 이건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회사별 제조 노하우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100% 약성분만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유통을 해야 되니까. 약도 변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보존제에 대한 부작용은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약을 함부로 막 추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커요. 네. 요거는 저희 병원에서 이 베가라는 저희가 연계 실험을 한 이 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건국대학교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임상시험한 간 영양제입니다. 베가 영양제 저희가 임상시험 평가 항목은 이렇게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중에 파는 간 영양제 중에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한 거는 전 요게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CRP, 요게 이제 간 염증 관련된 수치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만성 간염과 간암의 지표예요. 이 AFP가.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하이알루론산, 그다음에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C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간의 기능의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그 배가를 투여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계속 혈액 검사를 했거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기능으로 지표를 활용되는 아까 제가 MCV 계속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약을 처방한 다음에 이 아이한테 이게 듣느냐 안 듣느냐는 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MCV.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양제가, 배가 이 영양제가 그 간 기능 개선에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 ALP라는 담관형 관련된 수치가 그것도 수치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간 수치 개선에 있는 거 효과를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혈청 검사에서 하이히알루론산의 농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요건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 섬유화 및 염증 상태의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는, 잠깐만요. 아이고. 그 간 섬유화 염증 상태 개선 나타내는 수치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제품 급여 전과 비교해서 급여 후에 그 APC라는 이 액티베이티드 프로테인 C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 기능이 좀 개선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약이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임상시험한 영양제 중에서는 그 결과를 제가 확인한 거는 이 배가가 유일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협찬받은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그 다른 이제 간 영양제들도 많겠죠.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병원에서 뭐 임상시험했네, 뭐 수의사 추천이나 이런 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수의사 추천했냐라는 거는 내용이 없어요.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내가 이거를 추천을 하려면 내가 실은 임상시험을 했었어야 됐어. 근데 그런 게 없어. 저는 그런 보호자한테 우선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사람들 기침하는데 이거 먹고 내 기침이 다 나았어요. 뭐 당뇨가 혈당이 좋아졌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 그거 노벨상감이잖아요. 당뇨 아직도 정보 안 됐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 먹고 죄송합니다. 실제 그거 먹고 당뇨가 개선됐느냐는 그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용품, 식품으로 다 허가받는 겁니다. 그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조제야, 식품이야 라고 허가를 받고 선전은 마치 약품처럼 선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한번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니까 좋은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아까 제가 요거 다시 좀 들어가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제가 관리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저희 병원 아토피는 제가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토피라는 게 피부는 알잖아. 근데 우리 그 약을 먹고 설사하는 아이나 구토하는 아이도 실은 그게 알러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낙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낙지 먹으면 복통이 엄청 심해요. 움직이지를 못해. 근데 그 회사별 제조 노하우 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은 그 성분의 함량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 먹고 나서 아이들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제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약을 먹고 나서 체크를 해봤을 때 개선이 없으면 저는 그 약은 또 안 먹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실까요?